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8월 7일, 8월 7일, 입추. 예, 배상훈 정종근의 막장 또는 난장 토론의 정종근입니다. 예, 배상원입니다. 입추래요, 입추. 예, 입추고 약간 제가 일산 사는데 약간 열대야는 좀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기 수정님, 도도조제님, 예. 아이콜라 73님, 소울님, 스르르님, 카렌권님, 예, 맨드레올씨님은 처음 뵙는 분 같고 현이84님 뭐 등등등 예. 반갑습니다. 미 30분 전부터 오셔가지고 채팅장을 뜨겁게 따뜻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우리 배 선생도 열심히 같이 하더만. 예, 저도 같이 하고 있고 예, 우리 베프의 촉 설명을 좀 잠깐 드렸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노변이 뭐 맘대로 해라고 해서 맘대로 했더니 또 지랄이야. 왜 또 했다고? 그때 우리 노영희 변호사 한번 저희 우리 이 방송에도 한번 왔다가 네. 좀 나보고 뭐라고 안 해요? 욕을 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돼요. 허락받고 합니까 그거? 아니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욕했다고 얘기해도 돼요? 일러도 돼? 이러도 돼. 예. 아니 우리 노변은 되게 착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자, 좋아. 노변은 착하고 정종근은 뭐 안 착하고 이런 거지. 그렇죠. 카프카님 반갑습니다. 문주님도 그렇고 예. 우리 그 님자를 안 붙여도 다 이해하니까 예. 그 채팅 좀 늘어졌을 때는 예. 그 안 써도 상관없어요. 다 오해하지 않아요. 예. 우리 은홍님도 오셨고요. 예. 하여튼 뭐 날씨는 조금 수그러든 것 같은데 이때 긴장하면 안 돼. 그렇죠. 예. 아직 말복도 안 지났잖아. 그렇죠. 이제 집추 지나고 말복 지나면 좀 그 저 모기가 이렇게 거꾸러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정상적인 날씨 패턴인데 네. 요새가 워낙 뭐 기후 변화라든가 그러니까요. 이게 이상 기온들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뒤통수 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태풍도 오다가 지금 약간 비켰다고 하는데 예. 아마 태풍이 조금 와서 예. 오늘 내일 약간 비가 뿌리고 그러고 그럼 다음 주가 좀 좋아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예. 하여튼 뭐 그렇고 어제 배구 봤어요? 브라질하고 네, 브라질하고 여자 배구. 1세트 2세트 초반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예, 그냥 쉬었어요. 저도 다 봤어요. 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좀 일찍 갔는데 9시부터 해가지고 봤는데 뭐 이거는 뭐 우리 팀이 못한다기보다는 브라질이 뭐 확실하게 뭐 급이 다르더만 급이. 예. 세계 2위고 또 실제로 뭐 개인 기량이나 조직력이나 브라질은 세계 최고급이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거만큼 대한민국의 여자 배구 팀이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희한하죠. 이상한 게 어쨌든 브라질도 최강이고 브라질하고 여자 배구는 젖잘싸, 짠하다, 고생했다 이런 다 반응들이 이래. 근데 똑같이 세계 최강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하고 싸워서 졌어. 한국 야구는 남자 야구는. 근데 여기에는 거의 뭐 일본한테 지고 미국한테 지니까 거의 질타와 비난으로 도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심리가. 차이가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그 여자 배구는 뭐 순위도 11위, 13위 왔다 갔다 하고 최고 올라간 게 뭐 4강이었고 그것도 이제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고 요번에 있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최고까지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는 금메달까지 땄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여자 그 배구 선수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쌍둥이 자매 얘기부터 시작해서 김연경의 스토리도 있고 사실 여자 배구의 어떤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남자 야구와 여자 배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모도 다르고 돈도 다르고 인지도라든가 예.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 관심 종목 그렇죠. 이냐 아니냐의 예, 문제도 있고. 약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런 관심 부분도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남자 야구가 그걸 가면 병역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도 있었는데 그거 관련돼 갖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러고 이런 거죠. 절박했는가? 절박하게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것을 팬들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승엽 위원이라든가 박찬호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한다는 전설들이 저기 중계하면서 뭔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자기들은 약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하고 왜 저랬지 이게 조금 그러지 이런 것을 팬들도 느끼시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또 뭐 옛날처럼 무슨 뭐 정신승리 무슨 정신적 무장 뭐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신이 나태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나 못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왜냐하면 한국 남자야구는 프로야구는 엄청나게 대우를 많이 받고 있고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물론 저기 이 미국 프로야구 미국 선수들이 되게 잘했지만은 근데 사실 급으로 봐서는 트리플 A급 정도거든요. 미국 애들이. 네. 그러니까 근데 베이징 때는 달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쿠바도 있었어요. 지금 쿠바이 없잖아요. 일본 선수도 사실은 지금 오타니가 왔습니까? 사실은 저기 왔습니까? 와, 우리도 치면 그럼 우리도 뭐 저 누구야 뭐 이대호 가서 뭐 이대호는 아니죠. 그러니까 말해 우리는 그래도 A급이 간 건데 다른 데는 B 플러스급 정도인데 그런 얘기도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저 비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여러 가지 그 감정이 패배를 통해서 폭발한 것 같아요. 이겼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 어쨌든 미국이 잘했고 브라질이 잘했고 이건 있어야 될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인정해.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프로야구라고 하는 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이고 그렇죠. 예. 선수 개개인도 그만큼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대우라든가 이걸 받는 선수야. 그렇죠. 또 거기다가 김경문 감독은 갈 때마다 가면서부터 우리는 금메달이 목표다라고 선방부터 때리고 기대치는 올려놨어. 그 종목 자체는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이야. 그런데 뭐 일본에 지고 이런 모습들 거기에서 좀 약간 선수들의 나이브함 이런 것들이 이게 연결된 것 같고 배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이너 종목이야. 그렇죠. 야구 축구에 비하면 마이너 종목이고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가 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나름대로 어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절박함과 부상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스토리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자 배구 선수들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한 거고 거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남자 대표들은 야구 대표들은 그 정도까지 했느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한테 졌다고 일본전 때 한일전 때 조금 뭐 부진했다고 무슨 친일 매국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한데. 그렇죠. 그건 과하죠. 그건 과하고 그건 약간 그건 정신줄 놓은 이야기이긴 그렇죠. 한데 약간 이 두 가지 똑같은 패배를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이 심리를 보게 되면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겼다고 똑같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더라도 똑같이 지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스토리와 어떤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다 국민들도 사람들도 다 같이 보는 것 같다. 그렇죠. 다 내심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스포츠만 그랬어요. 뭐 정치나 여러 가지 그렇죠. 모든 예.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달성했으면 좋겠지만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는 어떤 감동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패배의 그렇죠. 과정에서 나름대로 일관된 그런 모습들이 주는 감동이 있는 거고 그 스포츠든 정치든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걸 저는 어제 그 패배와 이 상반되는 감정 남자 야구와 여자 배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노비언의 베프회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정세균, 뭐 김두관 똑똑하고 일 열심히 잘하고 정책 좋다. 예? 난 동의 못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동일하고 말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없는 게 있다.
자기가 적도인 절박함이 없다. 절박함. 그러니까 절박함은 결국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온 길들을 봐라. 그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했느냐, 더 배경이 좋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건 그건 다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절박함이 결국은 국민들을 감동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지지율이 적게 나오냐고. 내 정책은 좋고 나는 되게 그 잘못도 없고 깨끗한 사람인데 이렇게만 한탄하는 건 바보다 바보. 그건 정치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냥 가서 발 닦고 집에 가 자라. 이제 그 얘기했다고 이제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좀 더 절박해져라. 네가 뭔데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방송인가? 근데 똑같이 윤석열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뭐가 다 배 부르다고 해서 이제 약점 방어하려고 하느냐. 세게 나가라. 네가 강점. 그리고 윤석열 뭐 하는 거냐. 이왕 나왔으면 목을 걸어라.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소풍 나온 것도 아니고 지 모가지 걸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쌀벌한 이야기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진정성 정직함 또는 분투 이런 것들도 국민들 대중들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더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스포츠도 많이 그걸 봤으면 좋겠다. 한때의 스포트라이트에 취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CSI님 어디 저 범죄하러 가세요? 총을 쏘러 간다는 건 뭐죠? 저 범죄하지 마세요. 그 무슨 소리야? 범죄한다는 게. 총 쏘러 간대잖아요. 11시 반에 방구석 CSI. 아니 그야 사격 훈련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사격 연습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농담을 진담으로. 아유 씨. 자. 오늘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은 여러 가지 좀 한번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 게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 어제하고 오늘 제가 보니까 모든 뉴스에 이 사고는 이 이슈는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그 아새끼들 말하면 안 되죠. 애들 어린애 촉법소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그 사이에 애들이 지금 차 훔치고 그다음에 무면허에 차로 끌고 다니고 단속 경찰을 끌고 다니고 해가지고 결국 잡혀갔죠. 잡혔는데 이놈들은 이미 그 전에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상습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소년 심사 분류원 으로 아예 쉽게 말하면 시설에 수감시켜 버렸죠. 네. 정확히 말하면은 얘들이 초 5, 6, 중1 정도 되는데 만 14살 미만들입니다. 얘들이 저기 경기 북부권이랑 영등포 구로 이쪽 권에서 아주 유명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차 훔치고 돈 훔치고 그리고 잡혔어도 경찰서 조사실에서 큰 소리로 욕하면서 나 촉법소년이니까 더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반복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경찰들 성질을 건드리긴 건드렸고 또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 인성 자체가 안 돼 있는 애들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부모가 없는 애들이 아니라 부모도 있는 애들인데 부모들이 이미 관심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것을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는 처벌이라든가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단 경찰들이 일정 정도 이제 꾀를 낸 거는 소년범을 처벌하기 전에 그 소년범의 성행, 품행 이런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판정 기관이 있어요. 그게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곳이 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는 어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최장 한 달까지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구금이지 처벌도 아니고 또는 뭐냐면 이게 그 구치도 아닙니다. 다만 보호를 하면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최장이고 어떤 경우는 1주가 걸릴 수도 있고 2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인천에서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토막내서 죽인 그 19살, 17살 애가 있을 겁니다. 걔네들도 소년범. 아파트 옥상 그 물탱크에 아니, 그거 말고. 그걸 해서. 근데 그것도 걔네들도 어떤 그걸 판정하기 전에 그런 데 가갖고 일단 구금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조금 다른 건 치료 감호소 전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의 이게 중간 조치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보통 판사한테 구속영장, 구금영장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금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동행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겁니다. 판사한테. 그러니까 얘들을 처벌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얘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소년 분리심사원에 일정 정도 넣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판사한테 했는데 판사도 오죽했으면은 웬만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냐 12살, 13살짜리니까. 근데 얘들이 한 게 계속 반복하고 경찰도 그 단속차에 매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살인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로 그러니까 이제 동행해서 인치하게 되는 것까지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편집장은 거기까지 아시지만은 이게 한 달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촉법 소년이라는 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그 뭐 소년원이라든가 이런 보호시설에 대한 판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12살, 13살짜리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그 이 소년범 만 19세 이하는 소년범으로 처리하는데 그렇죠. 예.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안 되고 보호처분도 안 되죠. 보호처분도 안 되는 거고 15세 이상은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뭐 소년범 아니. 14세 이상은 형사처벌도 되는 거고. 형사처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이는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보호처분이 가능하죠. 보호처분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호처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소년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경우는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은 그냥 5호, 6호 처분 정도? 웬만하면 소년원을 뭐 말씀하신 대로 보낼 수도 있지만은 이게 보통 대부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둑질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살인이라든가 살인이 아니라 이제 과실치사라든가 아니면 뭐 폭행 이런 정도. 중범죄. 네, 중범죄 중에 아닌 중범죄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참 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 만 10세 이상 그러니까 10살, 11살, 12살, 13살 만으로 치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학제로 보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예. 얘들은 그러면 살인을 해도 소년밖에 안 가는 거죠. 해봤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이거 예를 들면 소년원이라든가 이런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중범죄 정도가 그렇죠.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도 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호처분의 급이. 그래서 그 급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소년 분류심사원에 가는 겁니다. 얘는 소년원, 얘는 그다음 수준, 얘는 사회봉사 뭐 이런 수준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거기까지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냥 대충 1, 2호 처분 그냥 훈방 정도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얘들이 실제로 12살, 13살이지만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애들인데 이거를 보호처분이라 치고 그냥 보내버리니까 너무나도 간이 커져갖고 그걸 한두 번 한 애들은 이미 경찰 앞에서도 떵떵거리고 욕하고 이게 반복되고 웬만한 애들은 웬만한 건 듣지도 않습니다. 선생 말도 당연히 안 듣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쯤 되면 지 부모들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분류심사는 어쨌든 넣었고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보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뉴스에 기조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고도 뉴스를 타게 되면 목소리 바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촉법소년이라는 기준 자체를 좀 더 낮춰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처벌의 강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데 애냐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어디는 처벌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목소리가 바로 커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촉법 소년의
이런 강력 범죄의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계적으로도. 그렇죠. 숫자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질적인 범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엄격히 법적인 부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판사들이 소년법원의 판사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치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애들을 소년원으로 보내면 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거기서 또 배워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면 소년법 자체를 차제에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문제는 갈아엎으려고 하면은 다 관련된 전문적 인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범죄는 그냥 가둔다. 근데 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 그걸 개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담당해서 일종의 교정 교화를 먼저 하려고 하면은 각각을 이 이른바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처럼 각각의 케이스마다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 인력 자체를 수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의 그 법무부 예산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인 시설에 넣지 않으면 그냥 부모한테 보내거나 이게 계속 헛바퀴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 소년 관련된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를 키웠고 시설을 좀 확대해라.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해야 되는 법무부 애들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소년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보건복지부 쪽의 업무로 넘겨버려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하느냐 안 하죠. 걔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죠. 그래요. 실제로 이걸 담당하는 애들은 시청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소수가 이걸 합니다. 걔네들 안 하죠. 못 하죠. 왜냐하면 걔네들 그런 능력도 없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헛바퀴만 계속 뺑뺑만 돌아가는 겁니다. 이쪽 저쪽 돌리고 경찰 돌렸다가 우리 거 아니야 돌리고 결국은 얘들이 큰 범죄로 되고 나서 종료가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걔네들은 죽거나 아니면 성인교도로 가게 되면 끝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보통 그 성인 범죄도 마찬가지인데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국민적 공분이 사회적 공분이 생기게 되면 방법은 계속 세게 고강도 형량을 높여라. 성범죄자는 죽여야지. 뭐 이런 식이 나아가듯이 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상당히 자극적인 범죄들이 발생하고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지금 현재 촉법소년의 그 연령이라든가 연령 기준이라든가 시설 보내는 그 기준 자체를 좀 더 엄격히 하거나 하향시켜서 법적으로 좀 강제적으로 징벌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게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현재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 뭐 보호조치를 해가지고 뭐 시설이나 뭐 소년원이나 이런 속에서 애들을 교정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라. 그냥 애들 풀어주고 이러지 말고 풀어줘가지고 그냥 애들 간만 저 크게 만들지 말고 근데 그게엔 또 돈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위험한 애들은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구금을 해야 돼요. 거기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 애들은 소수예요. 그럼 다수의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교화할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그걸 교정교화할 기회가 있는 애들한테 거기에 맞는 시설에서 전문가들한테 하게 하면 그들의 대다수는 품행이 교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둘 다 그냥 섞어놔 버리거나 아예 이걸 다 시설에 넣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양쪽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법무부 애들은 심각하게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일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헛바퀴만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권의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애들을 만약에 이렇게 어떤 시설 같은 데에 놓고 한다고 하면은 기록이 남지 않느냐. 근데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은 이것은 그냥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는 거는 아주 위험한 애들도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20대 중반쯤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들은 제가 왜 저런 범죄를 저질렀지 갑자기 미쳐서 그래나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17, 18세 때 사실은 그때 강간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번에 그 우리 뭐야 실험하는 개도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무슨 고종인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 데이터와 법무부 데이터 연결이 안 되고 보건복지부 데이터하고 법무부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자, 그게 가장 문제죠. 일단 1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최소한의 정부기구 내에서의 애들의 어떤 뭐 이게 사고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외적인 공개가 안 되더라도 내부의 관련 부서 내에서는 교류가 돼야 된다. 교류가 돼야 되죠.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촉법 소준의 그 연령 자체를 만 14세 지금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걸 더 낮춰야 된다. 이건 맞습니까? 필요합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나이를.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나이가 없앤다는 것은 전제는 뭐냐면 나이 제한을 없애고 그 아이에 맞는 결정을 법원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있어야죠. 예. 근데 그 기준이 예. 지금은 그냥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14세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 기준의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60년대 소녀법 만들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도 기준이 없어요. 그 70년 전에 만들어진 네. 그 만 14세 기준이 지금도 유지되가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신체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던데. 있기도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고 다만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소년법의 그게 내부 규칙으로 정해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규칙상으로 정해두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강제 규정인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법부에서 자체로 정해라. 왜냐하면 전문적인 것을 이게 14세가 맞는 13세 맞는지 그래서 이 얘기가 되는 건데 법을 아예 이렇게 14로 해버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 얘기 때문에 수재 여고님이 얘기했듯이 외국에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이제 국제적 기준이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약간 다르던데 9살, 10살, 11살 그러니까 국제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고 나라마다 있고 미국도 주마다 달라요. 그래 그거는 그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문화권의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 맞는 데이터 기준이 아니라 일본에서 가져온 데이터 기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안 쓰죠. 그죠? 우리는 그 데이터 기준이 일본 기준이 뭐예요? 네? 일본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걔네들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역시 나이 기준은 의미가 없다.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국제적 흐름은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스템 내에서 정보 교환해야 된다. 두 번째 그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강제 규정 이 규정 자체는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물론 내부적으로 판사의 그러니까 법원이나 법무부에서의 내부 기준들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건 내부 기준이라는 말은 약간 넘나들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들은 무조건 이게 강제적 어떤 형사처벌이나 과한 처벌이 강한 처벌이 이 범죄의 예방 효과 감소 효과를 만든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애들을 이미 지켜버리면 거기서 계속 범죄를 학습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다면 자 그런 과한 어떤 징벌 효과가 아니라 아까 교정교화가 가능한 다른 방법 시설, 보호 이런 경우를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과 예산이 필요한데 필요하죠. 그런 게 없으니까 대충 훈방, 경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나이 기준을 그냥 절대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이 기준이란 게 일종의 전가의 보도처럼 편리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이나 인력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맞춰서 알아서 그냥 대충 잘라. 이런 식으로 편의주의가 돼버린다는 거죠. 예.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어제 봐야 오늘 돼요. 뉴스 계속 보니까 뭐 그냥 촉법 설령의 이제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12세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물론 그런 것도 방안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로만 접근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절대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 범죄 정보라든가 이 이력들이 서로 교류돼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는 강제 기준 자체는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설과 보호 조치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좀 투입되어서 최소한 얘들이 더 이상의 이 중대한 성인 범죄자로 발전할 수 않도록 차단해야죠. 차단할 수 있는 데 좀 더 투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시다. 거기에서 예. 이것을 판단하는데 법률가들이 하지 말고 소년 전문가들이 하도록. 이게 참 묘한 게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다 법률가들이 판단하려고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법원 내 법률가들이 소년 관련된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천정호 판사 뭐 몇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왜 이걸 놓지 않으려고 그러냐. 그건 결국 사법 권력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자기들이 판단 못하면은 관련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갖고 거기에 맞춰서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가장 최종 결정권을 자기들이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얘기하시죠. 예. 촉법 제도 보완은 뭐 필요한 거 국회에서 해야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년법, 그러니까 소년법이죠. 소년법 같은 경우 손을 봐야겠죠. 자, 요 정도로 하고 오늘 얘기할 게 좀 더 있으니까 최근에 또 약간 독특하다기보다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보궐선거 때 부산 보궐선거 때 쌩 난리가 났었던 부산의 그 LCT 특혜 분양 관련된 수사가 거의 이제 끝나버렸죠.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요새 변호사들 사회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는 로통 문제. 네, 로통 문제.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네. LCT 특혜 분양, LCT라고 해운대에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서울에 롯데타워가 있다면 부산에는 LCT가 있다. 뜬금없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해운대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 큰 건물. 나도 그 작년에 한번 지나가 봤거든요. 네. 진짜 괴물이더만 괴물. 100층이라 그래야 돼? 네. 그게 하여튼 그 LCT 특혜 분양, LCT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동네 방귀 끼는 권력자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뭐 분양권을 준다거나 분양권을 그냥 쓱 갖다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약간 비리가 있다. 라는 이제 논란이 되어서 의혹이 있었죠. 진정이 되고 우리가 사건이 조사가 들어갔죠. 2017년도에 먼저 검찰 수사가 먼저 됐고요. 2017년도도 있었고 이번에는 보궐선거 앞두고 이 문제가 확 부활됐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 저희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관련된 수사를 경찰이 하게 돼 갖고 경찰 쪽에서 이제 부산경찰청 강력수사대에서 한 거고요. 근데 뭐 여기도 뭐 거의 한 명만 얘기되고 나머지는 다 무혐의 처리.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도 크게 문제됐던 거는 그런 거였죠. 검찰 수사가 하필 또 이게 2017년도도 대선이고 이것도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이게 혹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단 부산은 국힘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그 예를 들면 그 터전이다. 이런 이기 터지면 뻔하게 그쪽 애들 많이 걸려들 거다. 커넥션이 걸려들 거다. 지금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 이번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거지.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비리를 제보하고 이런 것 자체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도 있었고 또 그걸 제기하는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을 한 사람들이 좀 리스트가 있었고 그래서 그 리스트를 중앙 언론 같은 데서도 이제 보도한 바 있고 근데 이영복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부산에서 마당발이었고 그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일단 경제 범죄자의 기본 특징은 마당발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라 그러는 많이 좀 뭘 했는데 근데 드러난 건 없다. 근데 문제는 상당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뭔가가 있는 거를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2017년도에는 좀 찜찜하게 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43명 중에 41명인가 어쨌든 그 대부분이 그 성명불상으로 그냥 무혐의 처리됐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뭔가 성명불상이라면 그 성명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왜 안 찾아내고 종료를 했느냐. 그것도 공소시효 3일 전에 이게 이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고 이
검찰 얘기는 그걸 찾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접근을 못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건 이제 넘어갔어요. 2017년 버전. 검찰 버전. 근데 올해 3월에 제기된 버전, 요번에 2021년 버전에서도 뭐 딱히 그거에서 진전된 건 없이 단 한 명 정도 뭐 이렇게 뭐 됐는데 하필 또 그게 주택법. 주택법은 다 공소시효 5년 끝나고 이제 정리가 됐다. 뇌물죄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사실은 관련된 뭐 전직 고위 부산 관련 공무원 하나 정도가 이제 뭐 이렇게 불구속으로 이렇게 되는 정도로 해서 입건됐고 나머지는 무혐의야. 거의 그러니까 그럼 이게 맞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제 방송에서 문제 제기한 건 이거였어요. 이게 진짜 어떤 사건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 비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비리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누가 다시 검증할 것이냐. 그러니까 검찰이 한 거를 검증할 수 있느냐, 경찰이 한 걸 검증할 수 있느냐. 이걸 검증할 수 없으면 계속 논란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거꾸로 우리 좀 현장님도 얘기하지만은 그게 그냥 일종의 다른 정치적인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음해성 제보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게 LCT 수사와의 결과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LCT 이번에 2021년 버전은 뭐 그 서울시장 선거 이슈는 모르지만 부산시장 이슈는 가덕도하고 LCT하고 붙은 거야.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LCT 특혜 분양 박형준 책임이 있을 거다. 이 국힘의 이 유력자들 다 연결돼 있을 거다. 이걸 엄청 키웠었죠. 예, 그렇죠. 수재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게 이제 그 정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키웠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단체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친민주당 성향이야. 문제 제기한 것도 2017년도에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혐의가 났잖아요. 근데 지난번엔 검찰, 이번엔 경찰이야. 그래서 여전히 뭐 수사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런 대형 이슈가 터지게 되면 누구를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 제기한 사람과 제기당한 사람들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건은 없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게 대한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게 비리 의혹 사건, 비리 사건이 아니라 비리 의혹 사건 같은 경우가 문제 제기됐을 경우 이걸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지 적절한가. 만약에 이것을 진짜 어떤 정치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비리가 제보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분양권을 나눠줬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사건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우리 입천호라님이 슈퍼챗 쏴주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LCT. 박형준 변호사가 누구예요? 박형준은 변호사가 아니죠. 무슨 아니죠. 시장. 아니 저는 이 LCT 사건의 특혜 분양 사건이 그러니까 대충 무혐의로 다 끝나버렸던 사건을 보면서 실체적 진실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아까 이 상방의 어떤 쟁점들이 걸린 사건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 공적 기구가. 근데 이것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유지가 돼.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마찬가지 대법원에서 김경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집권당에서 승복을 안 해. 예를 들면 이번에 또 LCT 문제에 대해서 또 판결 내려. 그런데도 또 승복을 안 해. 이런 어떤 쟁점이 된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정의 공신력이라는 게 많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든 다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위험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런 법원, 검찰, 경찰이 결정냈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 근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상황 속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 여지들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법원이 하든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어차피 쟤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문화가 이게 만연해져 버리면 그 사회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딱 쪼개지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근데 가장 큰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이렇게 권력자들이 이전에 했던 것으로 보고 그건 뭐 전제가 되는 거고 기본 전제이고 그러면 이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국가기관들이 스스로 어떻게 제도를 자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제기한 거는 자료의 공개.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공개. 그리고 당연히 사법부는 자신들의 판결문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요. 그러니까 검찰도 역시 자신들이 기소를 불기소 결정문도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하기엔 수사 보고서를 간략하게 요구만 해요. 근데 도대체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설명할 정도. 물론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뭐 본인도 수사 기법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시민들을 설득할 정도까지는 해야 됐는데 제가 그래서 왜 맹탕 수사라고 했냐면 그 정도의 성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는 제대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불신을 받고 본인들이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성의롭게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국가기관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똑같은 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다른 이야기 했었잖아요. 공공정보에 대한 마찬가지. 예, 그거죠. 그거는 행정부에서는 정책의 문제겠죠. 사법부에서는 판결의 문제인 거고 예를 들면 뭐 경찰과 같은 어떤 뭐 이런 기구에서는 또 뭐 기소 불기소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 물론 이것이 100%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70%라도 국민들이 왜 이런 정책을 결정했을까?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왜 이런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는 공유가 돼야 되는데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옛날에는 여기서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진리야, 진실이야. 어떻게 뭐 국가기구가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하는 정도의 뭐 신뢰라고 해야 되나 강요된 신뢰가 있었다고 한다면 30년 전에는 시대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신뢰 무조건적인 신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정보 판단 근거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 그럴 때만 공권력 또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결정 자체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자. 그러나 이것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근거들은 판단을 보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다. 미국 같은 경우는 CIA 문서도 30년 지나면 공개를 합니다. 걔네들도 국가안보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정도의 30년, 35년 정도면 다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에 국민 세금을 쓴 것은 당연하게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국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하다못해 동사무소도 자기 그 행정행위에 대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믿으라고 해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지? 지난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우리 한강변 변사 사건이야.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중간 브리핑을 뭐 한 10몇 페이지짜리 만들어. 시끄러울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보기관이든 청와대도 적어도 시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근데 다 있어요. 정보공개법 다 있어요. 안 지킬 뿐이에요. 다 그걸 예외를 둬 갖고. 그래서 지금 LCD 사건도 사실은 제가 그 LCD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는 건 지금 나온 부산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맹탕 수사 결과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수사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 대해서 최소한 성실한 그런 혐의, 그런 무혐의 결정의 근거들.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니 검찰도 불신을 받고 있고 법원도 불신을 받고 있는데 본인들도 거기에 무슨 불신의 코드를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우리 저기 선생님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박형준 시장이고. 예. 그러니까 뭔가 착각하셨고 해서 박형준 변호사인데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름하고 박형준 전혀 다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뭐 정치학 전공이신 학자고. 그렇죠. 우리 저기 김명선 님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셔갖고 그냥 이름을
예. 아이콜라님하고 예. 다른 분들이 수정해 주셨어요. 토청천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감기 중입니다. 예. 어쨌든 뭐 다른 부분 다 해결됐죠. 예. NCT 특혜분양 얘기하고 로톡 얘기합시다. 로톡. 로톡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으십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변호사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변에서 아는 사람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변호사들이 고압적이고 실제로는 그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변호사들도 적었고 대부분의 경우 그냥 정관 중심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고 서민들은 변호사 쓴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형사사건에서 이 변호사 없이 소송한 사람, 그렇죠. 그다음 사선 변호사, 국선 변호사 이 비율이 변호사 없이 소송한 사람이 50%, 그다음에 국선이 30%, 그렇죠. 사선이 20%였습니다. 그거 좀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단체에서 변호사의 어떤 걸 해서 예. 로톡 말하자면 법률 카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종의 상담을 해주는 예. 어떤 그 돈 받고 상담해주는 어떤 그 법인 같은 경우인가요? 협회 같은 게 이런 걸 만들어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변호사협회라든가에서 저거는 일종의 브로커? 법률 브로커다. 법률 브로커다. 사건 브로커다. 사건 브로커다. 안 된다. 라고 하고 근데 웃긴 거는 니네들 하지 마. 대신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로톡은 지금 생긴 게 아니고 2014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조금씩 확대돼 간 거예요. 아까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도 있었고, 그렇죠. 말씀 아까 계속 드렸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미 50% 이상이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쉽고 낮은 가격에 법률 서비스를 어떻게 주고받을 수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로톡이라고 하는 영역이었는데 이게 변호사협회, 변협이나 서울변호사회가 볼 때 이거는 조금 쉽게 말하면 싼 값에 너무 이 뭐라고 하지 가격을 톤다운 시킬 수 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그렇죠. 예. 톤다운 시키다 해가지고 규제를 들어간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로톡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숫자가 한 3,0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4,000명이었는데 변호사가 징계한다 협박하니까 한 1,000명 정도가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로톡에 가입한 이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 먼저 서울 변호사회에서 한 500명 징계하겠다라고 그렇죠. 예.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에 로톡, 변호사협회, 법무부는 왜 문제냐면 로톡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허락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조금 이 약간 뭐라고 하죠. 트러블들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변호사협회, 변협에서 로톡 같은 거를 하면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로톡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니네들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공익기관이지 우리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황당하다.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는 그럼 도둑놈들이라는 거냐. 이 얘기는 우리는 적절한 비용을 해갖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 법률 수요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건데 이 전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이 법률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인 걸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그 서초동 가서 브로커한테 뒤통수 맞고 서초동 가면 법률 브로커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통해 정관 변호사한테 몇 천만 원 줬다 뜯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로톡을 좀 그러지 말고 니네들도 할 거면 활성화 니네들도 하고 이쪽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이 하나고 또 하나는 로톡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네. 이런 법률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문제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있는데 또 하나는 그럼 공공 플랫폼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변호사 협회가 그런 법률 서비스를 보다 더 염가에 내가 볼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가격을 톤다운 시키는 거거든. 그렇죠. 뭐 변호사 보통 선임하게 되면 최소 몇백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몇백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마치 그 간단한 질의응답 질문 정도는 뭐 몇만 원 수준에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것을 변호사협회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변호사협회가 또는 이 약간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거 찬성. 근데 이걸 찬성하는 것과 민간의 어떤 플랫폼을 금지한다거나 여기 들어가면 징계한다거나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 아닌가. 그렇죠. 오히려 공적 플랫폼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일반 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경쟁력에서 민간 그 로또 같은 거를 제압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징계 우리 것만 이용해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로톡이라든가 변호사 협회에서 하는 게 예. 지금 경기도에서 했던 배달 앱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 배달 앱 같은 경우 이거를 사실은 뭐 약간 좀 벤치마킹한 느낌이 들지만은 실제로 민간이 할 영역과 공공이 할 영역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윤의 문제 그리고 가격의 문제 그리고 수요의 문제 공급의 문제 그리고 안정성의 문제 등을 봤을 때는 민간한테 일정 정도 할애해 주는 것은 적절할 거로 보르지만 다만 그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금 말한 법률 구조 공단 같은 형태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오히려 대한변협 같은 데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영역 분리가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왜 굳이 로또 같은 걸 이제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자기들의 배타적 밥벌이 시장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데가 의사협회, 그렇죠. 변호사협회. 그 또 하나 있잖아요. 자유총연맹, 그 자유총연맹이 아니고 제양군인회 이런 데가 거의 법률적으로 독점적인 제양 경우회 같은 게 마찬가지죠. 예.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 업계의 그 특권적인 그러니까. 기구잖아요. 이 기구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거 의사협회가 예를 들면 뭐 CCTV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배타적으로 싸우잖아. 그렇죠. 의약분업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 마찬가지로 변호사협회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타투는 의사협회구나. 그렇죠.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도 뭐 변리사나 노무사나 이쪽하고 겹치는 터지게 영역에서는 거의 뭐 어디 우리 땅을 침범해. 그러니까요. 이런 개념이듯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로톡이라고 하는 어디 잡것에 대한 분노 아닐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야 이것들 봐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근데 로톡도 역시 로톡 구성원들도 다 변호사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변협이라고 하는 그 기구에 대한 독점성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거예요. 침범이지. 기존의 변협 애들이 예. 소위 말하는 사시 출신 애들이 훨씬 많고 어쨌든 조금 힘 있는 애들이 많고 로톡을 하려고 하는 애들은 로스쿨 출신이 훨씬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호사 집단에 대한 그러니까 좀 우리도 먹고 살자라고 엉기니까 기존에 있는 변협 애들이 까불지 마. 우리가 먼저 먹고 살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변협의 법률 서비스 유사 플랫폼을 만들겠다. 동의, 찬성, 지지 해야 된다. 법률 구조공단이 있지만 사실상 뭐 별로 활용이 안 되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변협이 그런 역할을 좀 더 대중 친화적이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플랫폼을 만들 찬성. 그런데 여기를 하는데 다른 거 하게 되면 너 변호사들 다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율배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일종의 이익 집단, 이게 변협이 이익 집단화 되는 것은 이건 스스로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 집단화가 이익 집단이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사회적인 공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 집단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사익을 추구하는
자기들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박아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로톡 문제를 가지고. 그럼 좀 더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로톡물 접근하면은 걔네들도 스스로도 좋을 텐데 너무나도 이건 옹졸한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응뿐만 아니라 이거는 법무부는 어쨌든 로톡에 대해서 합법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정한 그 로톡 서비스에 대해서 그 대한변협이 자신들의 내부 규약을 개정해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뭐 징계 사유가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법무부도 자기 역할을 해야 돼. 박범계 장관이 무슨 검찰개혁 이런 데서만 눈에 벌겋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할과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수재로 의원님이 불공정행위로 개입 못하냐. 법무부가 이미 개입을 한 거예요. 이미 했는데 그 개입에 대해서 사실은 딴지를 건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미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변호사협회에서 뭐야 왜 우리 얘기 안 듣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규약을 바꿔서 자신들의 회원 약한 3만 그렇죠. 명, 3, 4만 명의 회원들에 대한 규제력을 가지고 징계해버리겠다. 징계권을 행사해버린 거지. 이 변협의 징계권이 세거든요. 그렇죠. 자기 변호사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 나라가 하는 건데.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변협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거기밖에 안 받아주니까. 우리나라에 변호사 달라고 하면요. 검사 출신, 판사 출신도 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협회 등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해요. 그런 독점적인 것부터 없애야 되지만 뭐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좀 그렇다 사실은 껄쩍지근하다. 그러니까 이 양대 산맥이잖아요.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 이들에 가지고 있는 이 힘, 파워 이런 것들을 좋은 데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하다못해 공수처장 장관, 공수처 이런 국가의 주요 어떤 법률과 관련된 지휘를 할 때 공식적인 추천을 받는 기구가 변협이잖아요. 변협이죠. 근데 그것도 웃겨요. 근데 변협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라든가 국가기관의 모든 관련된 어떤 그 법률 관련된 위원회에 다 들어가요. 싹 다 들어가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 농담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각각의 시나 도나 각각의 작은 단체에도 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 징계위원회인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놔갖고 그거를 이제 사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그쪽 관련된 부분들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라고 하면 변협이 사실은 이 정도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죠. 이거를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야 돼요. 변협 잘못 건드리면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변협이 두 개가 생긴다. 예를 들면 뭐 공적 기구가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목숨을 걸고 싸울 건데. 그렇죠. 대신 엉기는 데가 있죠. 어디가 엉길 수 있냐면 변리사와 세무사 애들은 엉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더 힘이 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가끔 변리사 애들이 이기고 세무사 애들이 이겨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또 막강하잖아요. 더. 네, 다시 다른 거. 요걸로 끝내. 요건 요즘으로 얘기하고요. 오늘은 이 아메리카노는 저희 빨간 등대님이 쏴주신 감사. 쿠폰으로 먹고 있습니다. 빨간 등대님 오늘 감사. 안 보이시네요. 빨간 등대님. 네, 감사하고요. 오늘 바쁘신가 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하나 좀 다루고 싶은 게 지난 7월 3일이죠. 7월 3일 민주노총의 종로 집회 주최측 추산 8,000명 정도 집회를 내가지고 경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가지고 조사하고 소환하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긴급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발부됐나요? 모르겠어요. 결과는 제가 어제 밤까지 봤는데 영장 청구까지만 받고 오늘 결정 나겠네요.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또 어제 지난번 또 자영업자들이 이 방역 지침 문제에 대한 항의 규탄 자전거란다. 자동차 시위를 했잖아요. 자동차 시위를 하는 자영업자 그 비대위 대표에 대해서 경찰에 또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참, 저는 이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점에서 7월 3일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저도 우리가 같이 동의하는 바죠. 그러나 아니 코로나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국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 영세상인들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걸 목소리를 코로나 때문에 못 내. 이건 약간 언밸런스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집회 시위에 대한 공간들은 열어줘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 정부는 무슨 그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다 이렇게 가. 그래서 한때는 뭐 코로나 계엄령이라는 말도 있었고 최근에는 원주시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원주시에서 한시적으로 그 집회를 하는 그 시점만 거리두기 방침을 올려. 한시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야 왜냐하면 집시법이 아니라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나라의 그 내셔널 센터 노동조합의 총기구 예를 들면 그게 우리 앞에 얘기했던 로또로 치면 그게 대한변협 같은 거예요. 노동계의 그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참 보면 제가 보고 진짜 민주총이나 노동조합이 진짜 홍어가 됐구나. 개나 소나 실제로 그러면 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됐나요? 3명이 확진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두드려 맞게 됐잖아요. 두드려 맞게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집회 때문이 아니에요. 집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식당에서 그 바로 옆에 바로 뒤에 뒷자리에 그 확진자가 있었던 그러니까 생활 감염의 결과로 나왔어요. 그건 질본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건 집회와 관련이 없잖아요. 예,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타당하냐. 저는 그래서 민주총회 그 집회 방침 자체가 적절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건 코로나로 갖다 붙여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기억이 나냐. 혹시 코로나가 지금 거의 2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년.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코로나 감염의 가장 큰 사건. 광화문 집회 아닌가요? 집단 감염의 촉발지가 대구 신천지였잖아요. 네, 신천지였잖아요. 두 번째 가장 큰 사건 집단 감염의. 그건 광화문 집회죠. 아닙니다. 뭐죠? 그게 동부구치소잖아요. 맞아. 동부구치소 맞아. 헷갈렸다. 2020년 작년 12월 달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컸죠. 근데 그때 총리 정세균, 그때 법무부 장관 추미애. 그렇죠. 그때 근데 그 1,000명이라고 넘는 그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적 기구에서 어떤 놈이 어떤 년이 책임을 졌냐. 그건 개뿔도 없어. 그리고 총리하고 추미애는 그 사건 터지고 나서 훨씬 돼 가서 약간 미안하다. 이거로 퉁쳤어. 그래 놓고 이 집회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무슨 어디 간첩 작전 하듯이 해가지고 위원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해. 그리고 심지어 자영업자들은 모이지도 않고 차로 갔잖아. 차로 간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환을 해. 이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뚜껑이 열리는 거죠. 동부구치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때는 사람들이 그 기억나잖아요. 화면에서 텔레비 화면에. 살려달라고 해 그랬죠. 우리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지존파 사건처럼. 네, 맞아요. 살려주세요. 이게 있었던 그런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책임 누가 졌느냐 아무도 안 졌어요. 뚜껑 열리네 진짜.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하나. 국가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시민이 해야 될 일, 의무, 국가의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좀 맞췄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책임에 대한 균형은 분명히 맞춰졌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 차량 시위한 거에 대한 뭐 소환이나 이런 것도 조금 적절하게 사실은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처벌이라든가 처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자영업자도 많이 힘드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소환 조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엄포를 놔서 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민주총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혐의가 뭐냐 하면 감염법, 예방법 이런 혐의하고 도로교통 요거를 집어넣고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자영업자 비대위에 대해서 소환을 하면서 적용을 말하면 집시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집회 신고를 안 했다고. 집회가 아니지 않았나요?
집회를 했나요? 아니 차량 시위장 차량 시위를 했기 예. 때문에 이제 그걸 또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근데 건데. 차량 시위로는 그 감염 확대가 안 됐을 텐데. 예. 그죠? 그건 전혀 그걸로 관해서 확진자가 늘어나진 않았죠. 안 났죠. 그건 안 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코로나 시기에 집회 자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존중하면서라도 집회하는 것 자체를 열어줘야 되고 그것 자체를 무조건 막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원주시한테 얘기를 하니까 원주시는 그 시기에 그 특정한 시기에만 맞춰가지고 거리두기 방침을 딱 일주일 동안 올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번번이 어기고 번번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지금 뭐 한다고 하지만 벌써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그런 생각이 들고 요새는 뭐 또 하나는 그 민주총이 참 국민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 밉상이 돼 있구나. 네, 욕을 많이 먹었네요. 욕을 뭐 보니까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다 들어가는 것도 이제 민주총 비판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 선언문에도 뭐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참 내가 그렇게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일정하게 민주총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 내에서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당당히 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근데 그 전에 민주총이나 노동조합 운동에도 국민적 신뢰 내가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신뢰할 만한 기구라고 되어 있었을 때는 그게 이명박 정권이든 김영삼 정권에서도 그렇게 쉽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영장을 못 때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 이제 사회적 어떤 신뢰도 그러니까 하락했죠. 그러니까 민주총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락하니까 이런 것도 드러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최소한의 기본, 그러니까 뭐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방역 수칙을 어기겠다는 게 아니고 다 지키고 존중하면서 지키면서 해야 되는 길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도하다. 나는 이게 동부구치소 그 참사와 비교가 되더라. 두 번째는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이 국민적 어떤 비판 어떤 약간 밉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운동 민주총 내부 스스로도 자정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깝깝하겠다. 자성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분명한 거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건 근데 뭐 민노총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사실 좀 너무나도 신뢰가 떨어져 있어 갖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북이 된 거잖아요. 예. 모든 그 대선 후보들이 여야 막론하고 다 두들겨 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노총 자체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자성 필요하고 자기 혁신을 해야죠.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 무슨 민주총 공화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취급하는 것도 참 웃기나 생각. 민주총 공화국이면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민주총 위원장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치 이 나라가 민주총 공화국인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만들고. 이걸 때리는 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재인 정부는 민주총이 나와버리고 하여튼 집회를 하는 거는 두드려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분리하려고 배제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또 다른 거 뭐죠?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시간이 지지 않습니다. 오늘 더 얘기하려고요. 뭐 하나 더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예. 뭐 최근에 뭐 최재형 그 윤석열의 그 지지율 폭락 드디어 20% 떨어졌잖아요. 19 정도 된다고. 갤럽에서 발표한 금요일 조사는 19%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뭐 윤석열의 그 어떤 망언이라보다 실언 시리즈지 실언. 그러니까 최근에는 후쿠시마까지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약간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를 헛소리로 자꾸 얘기하는 거고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계속 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수도 한두 번이면 뭐 실수지만 세 번, 네 번 되면 그건 실력이다. 그렇죠. 라고 하듯이 이 실언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약간 이제 의아함, 신뢰도의 저하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다음 주 지지율은 어떨까요? 10% 중간 이낙연 수준으로 떨어질까요? 그것도 예측해 주세요. 그건 모르지 뭐. 그까지 가겠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존재할 것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이낙연보다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실 윤석열을 대체할 다른 후보들이 마땅치가 않다. 최재형도 똘끼짓 하고 그 애국가 부르고 뭐 이렇게 그 해서 내 며느리도 다 뭐 사절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런 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국가 사절을 부른다 안 부른다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주요한 패러다임이 뭔지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애국주의로 가는 건데 정작 본인이 주장했던 애국주의에 자기 할아버지가 뭐 독립운동했다는 것도 또 오마이뉴스 보니까 사실은 근거가 없다 그러대요.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 기고한 사람이 제 선배입니다. 아, 그렇죠. 향토 사학자입니다. 제가 그렇죠. 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왜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고 이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럼 차라리 아버지가 최영섭 해군 대령이 6.25 저 참전 군인이고 영웅이라는 것까지만 하라. 아니 사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소용이냐. 최재형 혼이 지가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그러니까. 지가 치고 나가야지 왜 자기 얘기를 안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하느냐. 뭐 기록도 부실한 할아버지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좀 그러니까 뭔가 쪽팔리고 뭔가 좀 뭐 없으니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을 대체할 컨텐츠가 없는 최재형이라는 것 때문에 윤석열이 더 폭락하진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 내용이 만화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폭락시키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대체제가 없어.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지노선은 16, 7에서 멈출 것이다. 그 수치를. 근데 최재형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야, 너 보니까 정종건 너희 그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보니까 친일파네. 이러면서 나한테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웃기는 거듯이. 그렇죠. 배상훈의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이 배상훈도 훌륭한 사람이냐. 이것도 아니거든. 그렇죠. 무슨 상관이요. 내 할아버지랑.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의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는 거하고 조상에 대해서 우리는 뭐 가짜 영웅 가짜 영웅시 만드는 건 이런 것들 같은 맥락이죠. 그 과거가 현재 너의 모습을 규정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너가 빈약하니까 그 과거를 약간 더 씌우려고 하는 더 씌우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내용도 없어. 더 씌울 근거도 없어. 하다못해 국가 공훈 자격증도 없어. 자,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우리 또 수요일 날 시사 위주의 또 우리 저희 막장에서는 그럼 중표현밖에 없나? 뭐. 중표형밖에 없나? 결국은 중표형. 아니지. 지금 항상 대기 모드 출전 대기 모드 하는 또 유력 인물이 있죠. 누구? 그 오세훈이죠. 그래서 계속 몸은 준비하고 있어. 근데 아직은 입은 닫고 있지. 그래서 김어준이 계속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마포에 뭐 오세훈 팀이 있다는 그런 낭설을 흘리고 그러니까. 있는 게 김어준 쪽에서 계속 흘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만 하다가 출전을 못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계속 뭐 얘기하는 게 또 뭐 밑밥을 뿌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가능하다고 가능성이 봅니다. 있다고요? 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출전을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얘는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다. 오세훈 팀은 못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이 정책이라든가 이것들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다만 이것을 수면 위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밑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속 밑에 있을 수 있다. 역사상 서울시장을 2번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군요. 아직 모른다니까. 자, 예. 이런 이야기는 또 우리 수요일 날은 또 시사 위주니까 그때 또 우리 윤석열도 까고 또 민주당도 까고 뭐 나는 난 진짜 대선 후보들 까는 게 너무 재밌어. 나 그런 거 시켜줬으면 좋겠어. 근데 안 아파. 왜 그래? 아프게 까봐 좀. 그런가? 예. 그러면 시켜줄 거야. 근데 안 아픈 거야 지금은. 그런가? 내가 좀 너무 약하게 얘기한다. 예. 자,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저 배상훈의 이제 양당의 이제 후보들 까기 좀 아프게 까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7일은 이제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많이 또 뭐 우리 의견도 주시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건 좀 죄송하고요. 예. 알아서 뭐 다 예. 자기들끼리 더 토론도 하고 그러시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감기 걸리고 목소리 좀 안 좋고 약간 기침이 나와서 방송에 약간 지장을 줘서 죄송하고요. 예. 하여튼 다음 머리 수요일에는 어떻게 심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머리숱 많아서 좋겠다. 자, 배성훈 선생님 마지막 우리 작별 인사 좀 하고 계시고 아니요. 저는 절로 갈게요. 예. 일요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항상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늘 제가 항상 감사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